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역류성 식도질환 강의를 계속해서 느리고 늘려서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피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왜 이렇게 강의가 자꾸 늘어나느냐라고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강의가 단순히 파워내과를 그냥 쭉 훑는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는 사실 금방 끝나요. 위식도 역류질환 뭐 PPI 하나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강의가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아, 이 부분을 더 알고 계시면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아, 역류식도 질환의 이런 부분이 좀 최신에 변화한 부분이 있고, 실제 환자를 만나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부분을 학생 때 좀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게 더 전달드리고자 하는 저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조회수도 점점 바닥으로 치솟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 질환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그 다음 헬리코박터, 위염, 뭐 할로비스커스, 그 다음에 뭐 췌담도 간 파트, 이 파트도 엄청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소신을 믿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강의가 그냥 뭐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책으로 보거나 이런 강의가 아니라 어, 정말 이 강의를 하나만 들어도 아, 최신 트렌드를 알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 이런 식으로 왜 바라보는지, 왜 최신의 연구 트렌드가 이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자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계속 따라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피캡 해리슨에서는 이제 PPI에 대한 단점을 이제 언급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PPI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PPI를 쓰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야간산 분비일 때 에스트 블로커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피캡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한 네 줄 정도로 잠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소개만 한 정도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두 종류의 PCAP을 출시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은 따로 언급은 안 했고요. 2020년 서울 이제 GRD 가이드라인에서는 GR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초기 치료로 추천을 한다. 그만큼 PPI에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에비던스 모더레이트 레커멘데이션 수준은 스트롱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배경을 보니까 일본에서 시행한 보노프라잔 그 연구에서는 란소프라졸이랑 이제 이로전이 있는 에스파자이티스를 비교했을 때 열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놨고, 여기 보면 일부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라베프라졸과 대비했을 때 GER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보노프라잔이 더 효과가 우수했다라고 내놓았고, 이제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 출시한 테고프라잔의 성적을 보니까 이게 에소메프라졸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보노프라잘과 테고프라잔을 함께 이제 같이 분석을 했는데 이 이로전이 있는 에소파자이티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PPI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RCT를 최근에 분석한 것에서도 보노프라잔과 테고프라잔이 PPI에 있어서 이로전이 있는 에소파자이티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 단기간 부작용도 PPI와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도 메타 분석에 대한 그런 이로전이 있는 에소파자이티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PCAB나 PPI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내놓아서 PCAB의 효과를 현재 메타 분석이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PCAB이 뭐가 있는지 봤더니 레바프라잔, 테고프라잔, 보노프라잔, 펙수프라잔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레바넥스 같은 경우 2005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0년 넘죠. 봤더니 이제 위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 한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효과가 그렇게 현재 출시되어 있는 피켓만큼 우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PPI를 더 선호하죠. 저 레바넥스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한 양해에서 출시를 했지만 헤파토톡시시티 이런 문제들이 또 자유롭지 못해서 많이 선호가 안 됐던 그런 피켓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9년에 출시된 태거프라잔 이게 이제 CJ 제약에서 만들었다가 이름을 또 HK 이노엔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약간 오히려 더 일본 같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K캡이라고 상품명을 지었고 GERD뿐만 아니라 NERD 위궤양 그다음에 위축성 위염의 세균 치료까지 이제 그 범위를 넓혔다고 돼 있고 보노프라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진작에 이제 성공을 거뒀었지만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에서 이제 런칭이 됐었는데 현재 12장 교양에 대한 허가사항이 그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허가를 못 받았고 그리고 판권 문제 이 다케다 제약이랑 이 함께 우리나라에 이 판권을 가질 만한 회사를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 출시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태고프라잔 독점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팩스프라잔 같은 경우는 팩스콜루정이라고 해서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고 현재 GERD 1호선이 있는 GERD 한에서만 지금 승인을 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허가 사항의 범위를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K캡이 지금 시장에서 2020년도 그러니까 19년까지만 해도 3위였는데 지금 1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굉장히 거의 다른 PPI보다 2배, 3배 였다가 여기 보면 거의 2배, 3배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P캡을 지금 개원가에서도 많이들 선호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P캡의 특성을 살펴보면 P캡 같은 경우는 PPI랑 비교했을 때 PPI는 5번을 먹어야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5일 이상을 먹어야 우리가 원하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P캡은 하루만 먹어도 그 효과를 5일째나 똑같은 효과를 최대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P캡 같은 경우는 1일치나 7일치나 진한 검은 선이랑 하얀색 검은 그러니까 얕은 검은색이 있는데 이게 얕은 검은색이 1일차고 진한 검은선이 7일차예요. 봤더니 차이가 없죠. 근데 SOF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검은색이 도달하려면 1일차와 7일차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먹어야 이 검은색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C219을 그러니까 2C19 패스웨이를 PPI가 따른 반면에 P캡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분해되는 데 있어서 사이토크롬 P 3A4라는 그런 패스웨이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C19 패스웨이를 대부분 따르게 된다면 약물 상호작용에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근데 피켓 같은 경우에서는 3A4 정도만 이제 분해를 되고 거기서 클라리스로마이신 정도만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함께 복용을 했을 경우에 클라리스로마이신의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있고 뭐 이외에 디곡신, 이트라코나졸 이런 것들과도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기 넥시움, 에소메프라졸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다 2C19에 대한 얘기예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약품 정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약품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다 2C19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반면에 P캡은 3A4를 공유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부터 그나마 자유롭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식사와의 연관성이에요. P캡 같은 경우에서는 산에 노출돼도 분해가 안 돼요. 근데 PPI는 산에 노출되면 취약하게 변하고 그러다 보면 혈중에 흡수되더라도 그게 프로드로로서 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 PPI는 식전 30분에 복용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P캡 같은 경우에서는 식사랑 상관없이 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PPI가 여기 보면 프로톤 펌프 중에 이 활성화돼 있는 친구들만 건드려요. 반면에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찾아가지 않아요. 굳이. 근데 P캡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톤 펌프까지 찾아가가지고 다 이제 작용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높다. 우리가
PPI를 쓰다 보면 그 효과가 점점 밤에 되면 떨어진다고 야간 3분비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액티베이션 돼 있는 프로톤 펌프가 다시 이렇게 세포 표면으로 와서 활성화되는데 그 애들은 아침에 먹은 PPI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액티베이션 돼 있는 프로톤 펌프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PK이 더 오래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야간 3분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복용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보면 여기 한 16시간 뒤면 이렇게 다 다운이 돼요. 근데 피켓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다운되는 정도가 여기 플라시보는 엄청 다운되었거든요. 이게 폐하라고 봤을 때 다운되더라도 4 이상으로 이제 보노프라자 40ml를 복용하면 유지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본 연구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영국 연구를 차례차례 보여드린 건데 수치로만 한번 살펴보면 플라시보는 여기 폐하가 4 이상으로 즉 산이 적게 나오는 산이 나오더라도 폐하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그 수치가 여기 보면 6시간 정도 24시간 정도에서 6시간 3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mg 보노프라잔을 복용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H-파이로리 세균율을 봤을 때도 여기 보면 P캡 같은 경우는 92.6%, PPI는 75.9%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고 특히나 여기 보면 그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일 때 한해서 이게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인 균주에 한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노프라잔이 더 제균율이 우수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상 나머지 보노프라졸과 다른 PPI를 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PI를 쓰는 데 있어서 제균율을 비교했을 때는 보노프라잔이 좀 더 우수했다라는 그런 메타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이고요. 여기서는 클라리스로마신 내성 균주에 한해서 봤을 때는 PPI를 투여한 군보다 보노프라잔, 피캡을 투여한 군이 오히려 그런 내성을 가진 균주에서는 더 우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레이트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즉 우리가 GERD에서 이로전이 심한 LA, 뭐 ABCD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보노프라잔 같은 경우에서 힐링 레이트가 PPI보다 더 우수하다 라고 돼 있고 특히나 시비어 이로전이 있는 에소파자이티스 LACD 환자에서 그 효과가 더 우수했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이고요. 그래서 AB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CD에서 오히려 보노프라잔의 효과가 PPI보다 더 우수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표의 수치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캡의 허가 사항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GERD에 한정해서 보험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 외의 거는 모두 다 전액 본인 부담금을 통해서 해야 되고 약값은 한 알에 1,300원, 일주일 복용하면 한 9,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하이도즈 그 PPI랑 봤을 때 가격이 뭐 에소메프라졸이랑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PPI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적응증이 현재 GERD, 12장 궤양, H-파이로리 세균 치료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그냥 뭐 PPI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일반적인 부작용은. 그래서 오심설사 소화불량, 비인두염, 뭐 흉부불편감 이거는 이제 제균 치료했을 때 PCAM을 썼을 때 부작용을 보면 설사, 복부 통증, 팽만,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함께 병용 투여하면 안 되는 약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약들은 아니죠. 뭐 항바이러스제 이런 거 같은데 여기 또 다른 점 이제 PPI와 다른 부작용 측면에서 중요한 점이 PPI는 이제 장기가 쓰게 되면 가스트린 레벨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스트린 레벨이 올라가면 이렇게 위에서 암을 촉진하기 칼시노이드 같은 이런 내분비 종양을 촉진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PPI를 오래 장기간 복용하면 할수록 가스트린 레벨이 올랐던 반면에 피캠을 쓰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가스트린 레벨이 더 떨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린 상승으로부터도 피캡은 자유롭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헤파토톡시시티예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마프라잔 같은 경우에서는 간 수치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서 주의가 필요했었고, 보노프라잔도 이 헤파토톡시시티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K캡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헤파토톡시시티가 뭐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비율이 낮다는 거고, 대신에 위산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전에 PPI에서 말씀드렸던 흡수장애, 뭐 비타민 B12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균이 위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장으로 내려가면 뭐 CDI의 뭐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장염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자료, 그다음에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없으면서 소아에 대한 안전성 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콩팥 질환자나 간장의 환자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뭐 연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보노프라잔에 비해서 테고프라잔이 헤파토톡시시티가 적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기능과 신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나 고령자에 한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피캡 같은 경우에서는 PPI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럴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캡을 이제 PPI로 대용해서 써보는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대체할 수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장기간 데이터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효과도 우수하고 빠르고 식사와 연관성도 없고 부작용, 뭐 헤파토톡시시티나 뭐 게스트릭 캔서로부터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측면에서는 많이들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수 있고, GERD 이제 내성 리프랙터리 GER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뭐 컨티뉴어스 요법이라든지 특히나 NERD에서 온디맨드 요법으로도 저는 피캡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캡을 많이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이제 피캡이 어떤 이유에서 더 선호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